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인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가속기 구축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장치부터 양산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13조 원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10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의식한 듯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노벨과학상 수상자는 생리의학과 물리학, 화학 분야에서 각각 3명, 모두 9명의 과학자가 영광을 안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해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 기초 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과학본색에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푸른 바다를 스튜디오처럼 활보하는 국내 최초의 수중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 변화와 바다 환경 영향으로 촬영이 쉽진 않은데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한국 최초의 수중 사진 작가 와이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오늘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 등 과기부 직할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인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 등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중이온 가습기 구축 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핵심 사업입니다. 입자를 매우 빠르게 가속해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첨단 장비로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장치인 초전도 가속 모듈 양산이 늦어지면서 내후년 예정된 완공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1일까지 모듈 22개가 완성돼야 했지만 현재까지 1개만 반입됐다는 겁니다. 중이온 가습기 사업단의 채용 비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구실 선후배가 응시자와 면접관으로 만나는 등 채용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의 감사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질타까지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 과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부실학회 연구비 환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과기정통부 직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오늘에 이어 오는 18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한 차례 더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기초과학연구원 IBS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BS에 대한 과기부 종합감사 결과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과기부가 9월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놓고 안 했다며 결국 국감도 피하고 덮어주고 봐주려고 연말까지 연기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 처분 내용을 9월 중 확정해 IBS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연구 노동조합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IBS 종합감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물리학상에는 우주 진화의 비밀을 밝힌 과학자들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다양한 IT 기기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올해 노벨 화학상에는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쓸 수 있도록 개발과 상용화에 힘쓴 3명의 과학자가 선정됐습니다. 2019 Nobel Prize in Chemistry jointly to John B. Goodenough, M. Stanley Whittingham, and Akira Yoshino for the development of lithium-ion batteries. 먼저 휘팅엄 교수가 1972년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를 개발했고 구디너프 교수는 이를 발전시켜 전압을 2배로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시노 교수는 탄소 소재로 배터리의 안정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만들어내
폭발의 위험을 없앴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서 발표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에는 우주 진화의 비밀을 밝혀낸 제임스 피블스 프린스턴대 교수와 제네바대 미셸 마요르, 디디에 켈로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피블스 교수는 빅뱅 이론에 나오는 우주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인 마요르 교수와 켈로 교수는 태양계 바깥에 있는 외계 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해 행성의 진화 과정을 밝히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YTN-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올해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받은 수상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소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didn't ever lobby for or look forward to this particular day, but I'm very happy that it's arrived. It's been very nice to receive a recognition. Yes. We're still working on lithium-ion batteries. We're trying to make them much better. They were very primitive in those days, so they're much better now, hold much more energy, but we can still go much better than where we are now. And our goal is to double the energy density and cut the price in half. So you can all have electric vehicles, you can all use sun and wind and clean up the environment for everybody. そういった意味でこのリチウムイオン電池が、受賞対象になったというのは非常に私自身嬉しく思いますし、また、いろんな分野で若い研究者の人が一生懸命今研究なさっています。そういった人たちに、大きな励みになってくれ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I have been working in this subject since 1964, 55 years. I've made progress considerable through those years. Why not the Nobel Prize? It seemed logical. The impact of the Nobel Prize is so huge in the community of scientists and also in the general public. So evidently you cannot be not affected by this fact, and evidently I'm very, very impressed by this fact, and not only for me, but also for all the people having contributed to this kind of discoveries. And I know we have thousands of planets, and I can tell you out of the thousands of planets, there is very few that look like any planet in the solar system, which makes the mystery deeper, and even more interesting. That's why we keep working on that, because we have still a lot of questions to answer on this field. 네, 수상자들의 소감 들어보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이번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우리의 기원을 이해한다는 데 이제 굉장히 필요한 여러 가지 스텝들의 일부에 대해서 좋은 연구를 한 성과에 대해서 주어진 것 같습니다. 2000년대가 지나면서 한 4년에 한 번 정도씩으로 이제 그 우주에 대한 연구가 노벨상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주를 연구하는 방법이 많이 발전되고, 그리고 이제 우주에는 이제 연구할 거리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최근 들어서 우주에 대한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리튬 이온 전지의 상용화까지 이제 이끌어 내신 거고요. 그 리튬 이온 전지가 상용화가 되면서 이제 정말 이 포터블 계에서는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이 하게 됐죠.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옛날에는 너무 펀더멘탈에 했다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상용화에 직접적으로 이제 이바지하고, 이제 그게 정말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큰 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앞으로도 이제 더 중요한 이제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제 받을 만한 이렇게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4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계약 건수가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원 의원이 정부 출연연 기술이전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월 평균 계약 건수는 2016년 223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계속 감소했으며 올해 계약 건수는 71건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월 평균 기술 이전 계약 금액도 37억 800만 원으로 지난해 80억 6,800만 원의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박 의원은 기술 자립을 위해선 정부 출연연이 기술 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 재정립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100일째가 됩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지금까지 잘 대처했다고 자평하면서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연말까지 예정된 외교 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7월 4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3가지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相手の国が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문 대통령은 한 달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외교적 해결 메시지를 보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까지 단행하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도 같은 조치로 맞서는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우리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도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에 비공개 특사를 파견했던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의 대화 노력을 알렸는데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한일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제적 영향만 놓고 보면 잘 대처해왔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의 성과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입니다.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말까지 예정된 외교 일정이 한일 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참석이 거론되는 이달 22일 일왕 즉위식, 지소미아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 달 23일 등이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연말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의 만남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청와대는 한일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13조 원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10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의식한 듯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1위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7월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3조 원 투자 발표에 이어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 발표로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습니다. 세계 시장의 흐름을 제때 읽고 변화를 선도해온 우리 기업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규 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자립하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하겠습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가 노벨상 주간인데 오늘 이와 관련한 내용 다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노벨 과학상 수상자 발표가 모두 끝났죠. 네. 그래서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분야에서 각각 3명, 모두 9명의 과학자가 올해 노벨상에 영광을 안았는데요. 예. 이 노벨상은 연구의 우수성을 가리는 척도는 절대 아니지만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서 갖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물론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네. 우리나라 수상자가 아직 배출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국가별로 따져봤을 때요. 올해 제일 많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가 역시나 미국이었습니다. 예. 미국 과학자 모두 4명이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최고령 수상자로 알려진 화학상 구디너프 교수는요. 독일 출생이고요. 또 피블스 교수는 캐나다계 사람인 이 미국 과학자입니다. 다음으로 영국과 스위스가 각각 2명의 수상자를 배출해서 공동 2위를 차지했고 또 일본에서는 화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도 수상자를 또 배출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매년 돌아오는 노벨상 시즌이 되면은 내심 기대를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나라 과학자나 혹은 다른 분야에서도 네.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되는데, 자,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과학계 얘기를 들어보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 노벨상 수상자가 이른 시일 내에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노벨상은 현대과학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발견을 최초로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연구가 나온 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번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산소 농도에 대한 세포의 반응 연구는요. 1990년대 이 이론의 핵심 인자가 발견이 되면서 이 연구가 본격화한 겁니다. 이제는 생물 관련 전공생이 대학교 1학년 때 필수적으로 배우는 교과서적인 이론이 됐지만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피블스 교수의 물리 우주론은요. 더 오래전인 1960년대에 수립된 거고요. 예. 또 화학상인 리튬 이온 전지도 1970년대 처음 개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좋은 발견을 했더라도 수상까지는 몇십 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최소라 기자가 그 노벨 과학상 수상자 2분과 인터뷰를 했다고요.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네, 한국을 방문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요. 모두 다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이 노벨상의 핵심은 기초과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 기초과학은 응용과학과 다르게 기술과 연계되지 않은 순수과학 분야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이 아닌 생물학이 기초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과학 성과는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기술로 발전하려면 매우 오래 걸리는데요. 예. 2016년에 단독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이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오스미 교수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과학기술에 투자를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만큼이나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요. 네. 그 결과 일본은 2000년대에만 노벨 과학상 수상자 19명을 총 배출을 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투자한 게 100년이 지나서 결실을 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스미 교수는요, 현재 일본은 기초과학 투자를 줄이고 있어서 그런 점에는 좀 아쉽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스미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problem now is that government do not want to support the basic science anymore. So budget for basic science goes down. Of course, the total budget for science is not decreased, but basic research is not supported so much. So that's the reason young generation do not want to go to the doctor course anymore. 네, 이에 비해서 한국은 기초과학 연구 지원이 1990년대 들어서야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 연구가 이뤄진 지 30년도 되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런데도 오스미 교수는요, 기초과학 투자가 점점 늘고 있는 한국이 좀 부럽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좋게 그렇군요. 봤습니다. 네. 자,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꼭 노벨상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적인 투자뿐 아니라 네. 질적으로 이제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198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로버트 후보 교수, 독일의 로버트 후보 교수는요. 노벨 수상자 19명을 배출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생화학 연구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저번 인터뷰에서 이 연구자들에게 필수적인 연구 환경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줬는데요.
훌륭한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하고 강의나 다른 곳에는 신경을 덜 쓰도록 하는 것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모델을 모방한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 IBS가 우리나라도 있죠. 그 후보 교수는 이 IBS 등 연구소의 역할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후보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Max Planck model is to give the researchers their complete freedom. They can choose their research as they like, as they think is the most promising way to carry out their research. In universities, you do if you are in the faculty of chemistry, then you have to teach chemistry and you have to do research in chemistry. This is not so in the Max Planck. 기초과학을 하는 연구소들이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줘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네. 또 게다가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요. 어떤 연구를 할지도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후보 교수는 말을 했고요. 연구소가 돈과 설비, 연구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인터뷰를 보니까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그 연구자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준다. 이 대목이 집중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다만 연구자에게 너무 많은 어떤 과한 자율성이 부여된다면 좀 부작용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연구비를 횡령한다거나 비리가 있다거나 네. 이런 사건들은 뭐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뭐 감사가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 9월에 공개된 바 있죠.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부적절하게 쓰인 경우를 보면요. 참여 연구원 인건비를 유용을 하거나 또는 물품을 부풀려서 이 연구비를 받는 등 사례들이 적발이 된 바 있는데요. 후보 교수는 이 연구 주제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되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연구의 당위성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도 연구자의 몫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심사도 매우 엄격히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 만큼 윤리적인 책임도 그만큼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수상자들이 우리나라 젊은 연구자들이나 또 학생들을 위한 의견도 밝혔다고요? 네, 로버트 후보 교수가요. 노벨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이 이 연구의 자율성 다음으로 젊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좀 있잖아요. 게다가 이 공학보다도 기초과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점점 적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순수과학을 전공을 했더라도 직업을 연구자로 삼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요. 이에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후보 교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전공이나 직업을 연구 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선택하는 것은 학생으로서 당연하다. 이렇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계 역할을 더욱더 강조를 했는데요. 뛰어난 학생이 학교나 연구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계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일부 교수들은요. 매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반면에 수많은 박사나 연구원들이 불안정하게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연구자가 아무리 강한 열정을 갖고 있더라도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후보 교수가 또 학생들에게도 조언을 좀 남겼습니다. 예. 학계가 아닌 산업계에도 좋은 기초과학 연구 자리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눈을 또 밖으로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산업계에 대해서는요. 이 산업계가 돈이 많은 만큼 그런 연구자들을 위한 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네, 결국 기초과학의 중요성으로 이야기가 귀결이 되는데 정부에서도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이런 연구 환경이 좀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프랑스 청년이 다시 걷는 데 성공했습니다. 뇌파를 읽어서 움직이는 로봇 옷 덕분인데요. 첨단 기술로 인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류의 도전이 또 한 단계 진전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낙상 사고로 척수를 다쳐 사지가 마비된 프랑스의 28살 청년 티보 씨.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고 팔도 비교적 자연스레 움직입니다. 뇌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외골격 로봇 엑소스켈레톤을 입은 덕분입니다. And what's interesting about this study is that implants at either side of the
skull were able to detect and translate into, as it were, computer movement. 뇌와 두피 사이에 삽입한 각각 64개 전극이 달린 2개의 측정 장치가 매개체입니다. 이 장치들이 감각, 운동, 피질 영역에서 뇌의 신호를 모아 로봇에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신을 움직이기까지 뇌 신호를 보내 물건을 짚는 가상훈련 등 2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로봇 옷을 입고 좀 더 적은 힘을 써서 팔과 다리를 움직인 사례는 있지만 전신마비 상태에서 뇌 신호만으로 작동한 것은 처음입니다. This person obviously didn't move in practice. What was performed was movements of an avatar on screen and an exoskeleton in all 4 limbs. And that's new. 인공지능 알렉사와 구글홈처럼 장애인 삶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기술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번 뇌파 외골극 로봇 실험은 기술적인 문제로 한 참가자가 중도에 배제되는 등 아직 상용화의 길은 멉니다. 프랑스의 바이오메디컬 연구기관인 클리나텍이 주도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렌싯 정신의학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 YTN 김유진입니다. 전 세계에서 20억 명 이상이 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시력의 날을 앞두고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서 최소 22억 명이 근시나 노안, 백내장, 당뇨병, 망막증 같은 시력 저하와 안과 질환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국가의 안과 질환 발생률은 선진국보다 4배 이상 높은데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의 실명률은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근시와 당뇨병, 망막증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리고 정기적인 안과 검사와 적절한 당뇨병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할 경우 민간 차량에도 강제 이부제를 적용하고 회사와 학교를 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설명 자료에 이런 계획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은 지난 3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된 이후 반년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속일수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일 경우 정부는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민간 차량 강제 이부제와 휴업, 휴교 처분은 물론 야외 행사 전면 금지나 제한 명령, 마스크 무상 배포 조치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매뉴얼을 확정해 이르면 다음 달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전국 모의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다양한 퍼포먼스도 겸해 기후변화로 인한 비상사태를 일깨웠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맨하튼 월가에 있는 황수상 위에서 기후변화 방지 운동단체인 멸종저항 소속 환경운동가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근에서도 환경운동가들이 피 묻은 셔츠를 입고 거리에 누워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멸종 위기를 경고합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북치는 시위대와 붉은 옷차림에 주먹을 쳐든 시위대 등이 가두행진을 펼치며 정치인들에게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ll, it's now 5 months since Parliament declared a climate emergency, and yet we've seen no emergency legislation brought forward to take effective action to stem the climate crisis. 멸종저항 소속 운동가들이 정부 청사 인근에서 자신들을 거리 바닥에 접착제로 붙이는 퍼포먼스를 통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2주간의 평화적 시민 불복종 운동 개시를 선포하기도 했는데 시위 참가자 135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도심광장 2곳을 멸종저항이 이끄는 시위대가 점거해 어울려 춤추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물방울을 만들며 지지자들을 모았습니다. 밤샘 농성과 노숙으로 이어진 시위를 통해 멸종저항 독일 지부는 독일 정부가 2025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기 위한 대담한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이끈 청소년 시위에 이어 멸종저항 주도 시위가 합세하면서 지구촌 곳곳에 기후변화 방지 운동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퀴즈로 풀어보는 과학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산에는 산삼이 있다면 바다엔 전복이 있죠. 진시황에 찾던 불로초가 전복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전복은 실제로 눈과 귀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신장과 심장 기능을 향상하는 등 많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8월에서 10월은 전복이 제철이기 때문에 전복죽이나 전복 삼계탕 같은 전복 요리를 많이 먹는데요.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전복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여러분이 몰랐던 전복의 비밀 OX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복에도 독이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자, 봄 전복 내장에는 독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봄 전복 내장을 먹고 얼굴과 팔, 다리에 통증과 함께 수포와 염증이 발생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는데요. 전복 내장에는 피로페오 포르바이드 A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전복에 먹인 해조류에서 유래하며 광과민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독 증상은 직사광선을 받은 부위에만 나타나고 봄 전복의 내장을 먹어도 치료해서 직사광선을 쬐지 않는다면 멀쩡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여름에는 전복 내장에 독성이 없다고 합니다. 전복은 조개의 한 종류다. 정답은 X입니다. 전복은 복족강 원시 복종목 전복과에 속하는 연체동물의 총칭입니다. 복종류는 고둥이나 달팽이처럼 나선형으로 꼬인 껍데기를 등에 이고 배처럼 생긴 넓고 납작한 발로 기어다니는 연체동물을 뜻하는데요. 전복을 뒤집으면 널쩍한 빨판 모양의 발이 보이는데 전복은 이 발을 사용해서 사물에 달라붙거나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자, 몸 앞쪽에는 머리와 더듬이도 있는데 더듬이를 꿈틀거리면서 기는 모습을 보면 조개보다는 고둥을 닮았으며 껍데기도 고둥 껍데기와 비슷하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과학 백문백답이었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양돈 농가에서 접수된 의심 신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진되자 9일 밤 11시 10분부터 48시간 동안 연천군 돼지농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으로 판정됐습니다. 지난 3일 이후 6일 만에 추가 확진으로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건수는 모두 1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이 농장은 어미돼지 4마리가 식욕부진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연천군에 신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심 신고 접수 직후 초동방역팀을 보내 사람과 가축,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벌였습니다. 돼지 4천여 마리가 있는 이 농장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잔반을 먹이로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농장의 반경 3km에는 또 다른 농장 3곳에서 4,12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경기도 고양, 포천, 양주, 동두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과 함께 정부가 지정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완충 지역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천의 경우 발생 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정했는데 이 농장은 방역대 바깥에 위치한 곳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완충 지역을 정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이미 발생한 농장으로부터의 수평 전파 우려가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어젯밤 11시 10분부터 내일 밤 11시 1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연천군 내에서 진행 중인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마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 운반 차량의 이동은 이번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푸른 바다를 스튜디오처럼 활보하는 국내 최초의 수중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자신만의 개성 있는 사진을 촬영하는데요. 네,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와이진 수중사진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다를 무대로 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중사진 작가로 활동 중이신데요. 네. 제가 이력을 보니까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시더라고요. 연예인 네. 스타일리스트부터 화보도 찍으셨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수중사진 작가가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처음 수중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제가 사진을 할 때만 해도 DSLR의 보급화가 돼서 고급 화질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네. 사진 작가로서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한 뭐 어떤 기술이 없다면 전문가로서의 상업 활동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만의 특별한 것을 찾아야 되고 남들이 네. 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는 숙제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너무 좋아했던 너바나의 앨범 자켓을 보게 됐고요. 앨범 자켓을 보면서 제가 저 수중 사진은 어떻게 찍었을까, 네. 무엇으로 찍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 네. 자연스럽게 수중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 수중 사진을 하기로 마음 먹은 후부터는 뭐 배워야 될 것들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래서 수중에서 셔터를 누르기까지는 거의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사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카메라는 일단 당연히 방수가 되는 그렇죠. 제품인가요? 그렇죠. 네, 물속 깊이는 하우징. 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하우징, 보실까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하우징은 거의 한 300m까지는 방수가 되는 정말요? 특수 카메라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기계를 또 쓰고 장비도 더 많이 투입이 될 테고 육지와는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육상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랑 수중에서는 확연하게 다른 차이들이 있는데요.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뭐 기술적인 거는 당연한데 네. 아무래도 1차적으로 제가 힘들었던 점을 생각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제 신체 구조가 좀 있었어요. 네, 심장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폐가 좀 남들보다 작아서 이 부분이 호흡에 있어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나 수중 사진을 찍는데 방해가 될까봐 걱정스러웠지만 오히려 아는 만큼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은 TDI 강사 트레이너까지 레벨을 올리면서 안전과 교육에 대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호기심이 다행히도 더 강했던 탓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그 직접 찍으신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네, 자, 지금 인어공주인가요? 네, 인어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바다의 시즌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동화 속의 이야기를 또 바다의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인어공주의 이야기로 재해석하고 있는 머메이드 프로젝트도 있고요. 또 요즘 무분별한 포획으로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어 보호 활동을 위한 Save My Fins 프로젝트, 또 최근 가장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 해녀 문화를 해외에 올바로 알리고자 시작된 해외에서 더 많이 각광받았던 해피해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주제마다 사진 느낌이 확확 달라지는 게 참 신기한데 국내 최초 수중 사진 작가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어디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고 배울 때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들진 않으셨나요? 아무래도 이게 취미가 아닌 전문적인 직업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고급 퀄리티의 사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그 당시만 해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해외에 전문적인 사진 작가들에게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고 직접이요? 네. 수많은 이메일을 띄워봤는데 답장을 못 받아서 한국식으로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고 거의 지구 반바퀴를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런 방법이 때로는 스토커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어요. 정말 배우고 싶고 그 정보를 얻고 싶었는데 네. 이제 들어보면 이제 디어 오션이라는 팀명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디어 오션은 바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표현으로 만든 저희 팀원들의 이름이고요. 이 디어 오션 안에서 이 해피해녀 프로젝트나 세이브 마이 핀즈 그리고 동화 속 이야기를 재현해서 바다의 환경을 알리고 있는 원더랜드 시리즈가 계속 활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신 그 해피해녀 프로젝트가 되게 독특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해피해녀 프로젝트는 한국의 첫 전문 수중 사진 작가로서 인정받으면서 한국의 바다 또 제주 해녀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라져가는 우리 해양 문화를 무엇보다 좋은 퀄리티의 기술로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록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해피해녀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해녀의 수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중 촬영 기록에 의미를 두고 하는 작업인데요.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들도 어느 도시의 커리어우먼들처럼 자기 일에 자부심을 품고 바다를 누구보다 아끼며 살아가고 있으셨어요. 예. 또 지금까지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 세계 해양 박람회 아덱스에서 제가 사진작가로 또 오션 앰버서더로서 강연해 오고 있는데요. 2015년 아덱스에서 우리나라 해양 문화의 해녀 문화에 대해 발표했을 때 제가 엄청난 기립박수를 받는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예. 해녀를 향한 외국 친구들의 무한한 존중과 존경과 또 더 큰 궁금함을 보았고 그래서 제가 받을 박수가 아니라는 생각에 이듬해 해녀분들을 모시고 그 무대에 다시 섰어요. 그때 동행해 주셨던 해녀 어머님께서 무대에서 내려오시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평생을 천한 직업으로만 알고 살았는데 죽기 전에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게 해줘서 고맙다 하시며 그날 그리고 또 그날 촬영할 때마다 해녀분들이 저를 되게 귀찮아하시거든요. 근데 맨날 그만 찍으라 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순간 저도 울컥했었고 현장에 있던 외국인들도 같이 슬퍼하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니 저에게는 가장 보람 있는 네, 순간이었어요. 지금도 약간 울컥하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 그때 생각하면 조금 감사하죠. 해녀분들. 네, 아니 그 정석이 통했는지 2016년이죠. 제주도 해녀가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노력이 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앞으로 작가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도 듣고 싶네요. 앞으로의 계획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다가 많이 아픕니다. 예. 물론 이것은 감기처럼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예. 바다에서 업을 하시는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바다를 스튜디오로 하는 저에게는 더없이 크게 와닿는 슬픈 일입니다. 네. 물론 요즘 들어 전 세계가 플라스틱 자제하기 운동을 하면서 관심과 노력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미 플라스틱은 역사적으로도 인간의 삶에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쪽으로도 혹은 나쁜 쪽으로도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작정 빨대만 안 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과 꼭 필요한 만큼만 쓰고 잘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제 계획은 디어오션 팀들과 함께 해양 환경에 대한 메시지와 많은 분들이 미처 보시지 못했던 바닷속의 모습들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중 아카데미 활동으로 후배 양성을 더욱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바다에 있을 모든 분들이 행복하려면 바다가 아프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작품뿐만 아니라 바다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앞으로 안전하게 또 아름다운 작품들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잇따른 가을 태풍으로 몸살을 앓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해변인데요. 태풍만 오면 쓰레기로 가득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하네요. 네, 문제는 이런 해양 쓰레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해역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무려 9만 5천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4년 전보다 40%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의 고향이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 더 늦기 전에 모두가 동참해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